여러분, 총력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단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근대 일본을 흥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이 위험한 사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1904년 2월, 아주 차가운 밤바다인데요. 일본의 신생 함대가 여순항에 조용히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향해 기습적으로 어뢰를 발사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를 상대로 한 공격, 러일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원도 인구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작은 섬나라가 대륙을 호령하는 거대한 러시아 제국에 감히 맞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4년의 이 기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수십 년 전으로요. 일본이 겪었던 정말 놀라운 변화를 먼저 목격해야 하거든요. 당시 일본을 둘러싼 상황은 뭐랄까 살벌했습니다. 사방이 서구 열강이었고 북쪽에서는 거대한 러시아 제국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뿐이었어요. 스스로를 완전히 바꿔서 강대국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거나. 일본의 선택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속도의 근대화였습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불과 한 세대 만에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와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러시아가 극동 지역으로 군대를 빠르게 실어나를 수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기 시작하자 일본의 위기감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게 당시 일본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칼을 든 사무라이가 아닙니다. 서구식 제복과 최신 총으로 무장한 군대. 이건 일본이 제국주의라는 무자비한 국제 경쟁회장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괴물처럼 키운 신흥 강국 일본,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오던 늙은 제국 러시아. 이 둘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두 제국의 목표가 어디서 부딪혔냐? 바로 한반도와 만주였습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갈 얼지 않은 항구가 절실했고 일본은 바로 그곳을 자신들의 생명선이자 팽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죠. 두 제국의 야망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결국 협상 테이블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을 감행했고 스스로 운명의 주사위를 던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나라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어전쟁이었다고 하고요.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명백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역사의 복잡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결과는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츠머시 조약으로 일본은 승전국이 됐고 이건 아시아 국가가 유럽의 거인을 꺾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으니까요. 이 승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너희도 이제 강대국이야 라는 강력한 인증 도장을 찍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역설적으로 일본을 파멸로 이끌 총력전이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럼 총력전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쟁이 더 이상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사람들 마음까지 싹 다 전쟁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올인하는 그런 극한의 전쟁 방식인 거죠. 일본 군부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봤냐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전쟁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현대전은 그냥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국가 전체의 산업력, 동원력 싸움이구나. 그리고는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어떻게 이 총력전을 치를 수 있을지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나옵니다. 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려면 평화로운 시기에도 군부가 국가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군대가 민간 정부 위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총력전이라는 유령이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렸는지
그 파멸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군부의 연구실에서나 구상되던 이 이론이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총력전 사상은 국가를 장악하려던 군국주의자들에게 완벽한 명분이자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군부가 정치를 쥐고 흔들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고요. 나라의 모든 돈과 자원은 전쟁 준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였던 조선은 엄청난 수탈을 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과 징용으로 고통받았고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었겠어요?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총력전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만주사변으로 폭주를 시작해서 진주만까지 기습했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한번 크게 지고 나서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1945년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일본의 팽창 논리 자체가 필연적으로 총력전이라는 괴물을 낳았고 그 괴물이 결국 자신을 만든 주인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하지만 그 끝없는 통제는 결국 사회를 질식시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일본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얻으려는 그 승리. 그 승리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